웨스팅하우스는 기술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패배했다. 이 구분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하다. 원자력 산업을 여전히 설계도와 원천 기술의 세계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세력에게 이 구분은 기존 서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세기 동안 2만 8천 건이 넘는 특허를 축적한 기업이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한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 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으로 건설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업이 과거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데이터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하나의 질문 앞에서 급속히 무력화된.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원전을 끝까지 지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기술 보유 여부를 묻지 않는, 설계 능력을 묻지도 않는다. 오직 하나, 실제 현장에서 원전을 완공해본 조직 역량이 남아있는지를 묻는다. 웨스팅하우스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지점은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흐려져 왔다. 웨스팅하우스의 몰락을 설명할 때 흔히 등장하는 서사는 기술 경쟁에서의 패배다, G2와의 경쟁, 후발주자들의 추격, 글로벌 환경 변화 같은 표현들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 설명은 결정적인 데이터를 회피한다. 웨스팅하우스는 기술을 잃기 전에 먼저 기술, 기업으로서의 자기 규율을 포기했다. 1950년대 이후 이 기업이 선택한 전략은 기술 집중이 아니라 사업 다각화였다.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심지어 장난감 사업까지 확장한 선택은 시너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조직은 비대해졌고 핵심 기술에 재투자되어야 할 자본은 분산되었다. 이때부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경쟁력은 단절이 아니라 침식의 형태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점은 이 약화가 곧바로 가시적인 기술 마크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설계문서와 특허는 남아있었다. 브랜드도 유지되었다. 문제는 현장이었다. 실제로 원전을 짓고 공정을 관리하고 설계 변경을 통제하고 비용과 일정을 동시에 잡아본 경험의 연속성이 이 시점부터 끊어지기 시작했다. 이 단절은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변한다.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는 웨스팅하우스를 무너뜨린 원인이 아니라 이미 약해진 구조를 붕괴시킨 촉매였다.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원자력이 주력 사업이던 웨스팅하우스는 실전 무대 자체를 상실했다. 원전을 짓지 않는 나라에서 원전을 짓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이 시점부터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기술 기업이라는 명칭만 유지한 채 실질적으로는 현장 역량을 축적할 기회를 잃어버린 조직이 된다. 이후 방산과 원자로 사업에서도 연이어 경쟁에서 밀렸고 가전과 엘리베이터 같은 상징적 사업부를 매각하며 몸집을 줄여나갔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아예 산업기업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방송, 엔터테인먼트에 올인한다. CBS 인수와 함께 전력 원전 사업을 매각한 선택은 단순한 사업 전환이 아니었다. 기술 기업이 스스로 기술 축적의 시간을 중단한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이 순간부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기술을 보유했던 기업이 된. 이 사실은 이후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54억 달러라는 과도한 가치로 인수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설계와 브랜드는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현실의 원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적 근육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후쿠시마 사고, 글로벌 탈원전 흐름, AP1000 개발 실패가 연쇄적으로 겹치며 웨스팅하우스는 단순한 부실, 자회사가 아니라 모기업을 끌어내리는 구조적 리스크로 변했다. 그리고 이 리스크는 결국 2017년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형태로 폭발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복된 패턴이 있다. 원전은 언제나 현장이었고 설계 변경과 공정관리, 비용 통제에서 무너졌다. 이는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짓지 못하는 조직이 된 결과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설계 회사로서는 존재할 수 있었지만 시공 주체로서의 역량은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미국 원전 재건의 상징처럼 언급된다. 이 지점에서 서사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다. 설계 능력과 원천 기술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완공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불일치는 이후 VC 서머 원전이라는 구체적 사례에서 더 이상 추상으로 남지 않게 된다. 설계 변경, 일정 지연, 비용 폭증이 어떻게 한 프로젝트를 좌초시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기업의 파산으로 직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구조적 한계가 특정 기업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 원전을 완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미국 원전 산업 전체는 어떤 조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가라는 질문이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이 질문은 더 이상 미국 내부에서만 답을 찾을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붕괴를 외부 충격으로만 설명하는 해석은 편리하지만 부정확하다. 오일 쇼크, 스리마일 섬, 탈원전 흐름은 촉발 요인이었을 뿐이며 그 이전에 이미 기업 내부의 구조는 장기전을 버틸 수 없는 방향으로 재편돼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있다. 1950년대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선택한 전략은 일관되게 확장이었다. 하지만 그 확장은 기술 축적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확장이 아니었다.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소비재, 장난감까지 이어진 무차별적 다각화는 기술 기업이 감당해야 할 내부 규율을 해체했다. 원자력 산업은 장주기 투자, 장기간 인력 축적, 실패를 원제로 한 반복 학습이 필수인 영역이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의 자본 배분 구조는 단기 수익과 외형 확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 시점부터 원자력 부문은 기업 내부에서 핵심이 아니라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취급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특허수는 유지되었고 연구 조직도 명목상 존재했다. 그러나 실제로 약화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중심에 두고 자원을 배치하는 결정 구조였다. 재투자가 지연되고 현장 경험을 가진 인력이 조직에서 빠져나가며 장기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관리 체계가 느슨해졌다. 원전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수천 개 공정의 충돌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축적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축적을 중단했다. 이후 나타난 일련의 실패들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귀결이었다. 경쟁사와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설명은 결과를 원인으로 오인한다. 기술 경쟁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기술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먼저 포기한 것이다. 이 선택은 외부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자 웨스팅하우스는 가장 먼저 균열을 드러낸다. 1979년 이후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구조적 취약점을 즉각적인 현실로 만들었다. 건설이 멈춘 산업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현장 경험이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떠난다. 프로젝트가 없으면 조직은 퇴화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문서를 유지했지만 설계를 현실 전환하는 경로를 잃어갔다. 이는 단순한 사업 침체가 아니라 산업적 기억 상실 가까운 현상이었다. 이 시점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선택은 더욱 급진적으로 변한다. 1990년대 이 기업은 스스로를 산업기업이 아닌 컨텐츠 기업으로 재정의한다. 방송 엔터테인먼트에 올인하고 CBS 인수를 통해 전력과 원전 사업을 정리한 결정은 기술 기업으로서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행위였다. 이는 위기 대응이 아니라 정체성 포기였다. 기술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남는 것은 브랜드와 과거의 명성뿐이다. 이 구조는 이후 일본 기업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을 때 치명적인 오해를 낳는다. 외형상으로는 여전히 원자력 기술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인수된 것은 완성된 생산 시스템이 아니라 공백이 누적된 조직이었다. 후쿠시마 사고와 AP천 개발 실패, 글로벌 탈원전 흐름이 겹치며 손실이 증폭된 이유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현장을 잃은 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다시 장악하려 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됐을 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웨스팅하우스의 실패가 특정 기업의 오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기업의 선택은 미국 원자력 산업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다. 장기간 공백을 허용했고 현장 인력의 재생산을 방치했으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도 된다는 착각을 제도화했다. 그 결과 기술은 남았지만 그것으로 움직일 조직은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기술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국가와 조직은 어디에 남아있는가? 그리고 누가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을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스리마일 섬은 사고였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공백을 만들었다.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안전 논쟁에 있지 않다. 핵심은
이 중단이 단기간의 조정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단절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원전을 짓지 않는 국가에서 가장 먼저 붕괴되는 것은 기술 담론이 아니라 현장이다. 원자력 산업은 연속성이 생명이다. 설계, 인허가, 시공, 시운전,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은 한 세대 안에서 반복되지 않으면 조직 기억이 소멸된다. 미국은 스리마이 섬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멈추면서 연속성을 의도적으로 끊었다. 그 결과 설계 역량은 문서와 주정의 형태로 남았지만 이를 현실로 전환하는 인력풀은 재생산되지 못했다. 이 공백은 단순한 인력 감소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기능 상실을 의미한다. 이 선택의 파급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었다. 프로젝트가 없으면 인력은 떠난다. 인력이 떠나면 교육과 전수가 끊긴다. 전수가 끊기면 다음 세대는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잃는다. 이렇게 형성된 공백은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공정 간 충돌을 조정하는 감각. 설계 변경이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함께 사라진다. 이 지점에서 미국 원전 산업은 눈에 띄는 왜곡을 겪는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도 된다는 인식이 제도화된 것이다. 설계 능력만 유지하면 시공은 외주나 파트너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원전은 일반 플랜트가 아니다. 설계 변경 하나가 수백 개 공정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에서 설계와 시공의 분리는 책임의 분산과 통제력, 약화로 직결된다. 이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이후 실제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웨스팅하우스 역시 이 구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스리마이 섬 이후 미국 내에서 원전을 짓지 못한 시간은 웨스팅하우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했다. 설계 능력은 유지되었지만 현장을 통해 조직을 갱신할 기회는 사라졌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복구 불가능한 역량 손실을 초래했다. 원전 건설은 중단되었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시점은 훨씬 뒤로 미뤄졌을 뿐이다. 이 구조적 공백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 내에서는 정책과 규제로 가려졌던 문제가 해외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실패로 드러난다. 설계 변경, 일정 지연, 비용 폭증이라는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현장 경험의 단절이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 그리고 이 실패는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와 신뢰를 동시에 잠식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원전 건설을 멈추면서도 언젠가 다시 시작할 경우를 대비한 인력 유지와 현장 훈련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십 년 뒤 원전 재건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미국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했. 설계는 있지만 사람은 없고 규정은 있지만 경험은 없는 상태였다. 이 공백은 내부에서 메울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이 시점부터 질문의 방향은 바뀐다. 스리마일 섬 이후의 선택이 만든 이 공백을 누가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공백을 실제로 메워본 경험을 가진 주체는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는 더 이상 정책 논쟁이 아니라 냉정한 역량 비교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도시바의 선택은 인수가 아니라 오판이었다. 그리고 그 오판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착각의 결과였다. 2006년 일본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기업 가치의 2배가 넘는 54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결정은 당시 기준으로 미국 원전 기술의 재확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다. 설계 능력, 브랜드, 원천 기술을 한 번에 손에 넣는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 대상의 실체는 설계 조직이 아니라 이미 현장 역량이 붕괴된 껍데기였다. 도시바가 평가한 것은 기술의 과거였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술을 움직일 현재였다. 이 착각은 일본식 의사결정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장기 계획과 문서 중심의 검증에는 강하지만 현장의 연속성과 실행 조직의 생존 여부를 정량화하는 데에는 취약하다. 웨스팅하우스는 특허와 설계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실제 프로젝트로 전환해본 조직적 경험은 이미 단절된 상태였다. 도시바는 이 단절을 리스크가 아닌 일시적 공백으로 오판했다. 이후 전개된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이 오판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 원자력 산업 전반에 충격을 주었지만 웨스팅하우스와 도시바 결합체에는 치명적인 침폭기로 작용했다. 글로벌 탈원전 흐름 속에서 대형 원전 프로젝트는 정치적, 재무적 부담이 급증했고 AP1000 개발 실패는
설계 중심 기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현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설계는 비용과 일정 앞에서 무력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실의 규모가 아니라 손실의 성격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도시바의 재무 구조를 갉아먹는 블랙홀로 변했다. 프로젝트가 실패할수록 손실은 누적되었고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라는 선택이 등장한 것은 예외가 아니라 압박의 결과였다.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붕괴 경로가 그대로 재현되었다. 결국 2017년 웨스팅하우스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자신을 인수한 기업마저 끌어내린다. 이 시점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다. 문제는 미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설계와 브랜드만으로 원전 사업을 재건할 수 있다는 공통된 착각이 국적을 넘어 동일한 실패를 낳았다는 점이다.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기술을 얻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기술을 실행할 수 없는 구조를 함께 떠안았다. 이 사례는 원전 산업에서 인수합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설계 능력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현장 역량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인수로 확보되는 자산이 아니라 오랜 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되는 능력이다. 도시바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대가는 기업 해체라는 형태로 지불되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실패를 넘어서게 된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기술 강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원전 사업에서 좌초했다면 설계 중심 사고 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 한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틀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단계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VC 서머 원전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 중심 사고가 현장에서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 사례였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추진된 VC 서머 원전 프로젝트는 2013년 착공되어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했다. 주기의 원자로 구조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던 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시공을 맡은 대표적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2017년 웨스팅하우스의 파산과 함께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후 8년 이상 구조물은 방치된 채 흉물로 남게 된다. 이 실패는 단순한 자금 문제나 외부 변수로 설명될 수 없는 성격을 갖는 VC 서머에서 반복된 문제는 명확했다. 설계 변경의 연쇄, 공정관리 실패, 비용 폭증, 일정 지연.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구조에서 변경을 통제할 주체가 사라졌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연쇄 반응이었다. 설계 변경이 발생해도 이를 현장 공정에 즉각 반영하고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갔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난이도가 아니다. AP1000이 특별히 더 복잡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의 축적이 끊어져 있었다는 데 있다. 원전 건설은 단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개 공정의 동기화 문제다. 이 동기화는 문서와 회의로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로 공사를 해본 조직만이 어느 지점에서 일정이 무너지고 비용이 폭증하는지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VC 서머는 이러한 감각이 사라진 상태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였다. 설계 변경은 누적되었고 그 영향은 공정 전반으로 확산되었지만 이를 제어할 권한과 책임은 분산되어 있었다. 결국 프로젝트는 자초되었고 그 비용은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미국 원전 산업 전체의 신뢰로 전가되었다. 이 실패가 상징적인 이유는 그것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 노출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VC 서머 프로젝트는 역설적인 전개를 맞는다. 파산의 원인을 제공했던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브룩필드 자산운용에 두 개의 원자로 완공을 위한 독점 협상 대상자로 다시 등장한다. 공공자금 없이 민간 자금으로 공사를 완수하겠다는 선언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불러온다. 과연 문제의 원인이 자금이었는가? 아니면 시공, 역량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웨스팅하우스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게 만든다. 설계 회사로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시공 주체로서의 역량은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평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다. VC 서머는 웨스팅하우스가 왜 단독 주연으로서 원전 프로젝트를 이끌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설계 변경과 공정관리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어떤 자본 투입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사례는
원전 산업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누가 원전을 설계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끝까지 지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가가 결정적 변수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웨스팅하우스는 더 이상 중심에 설 수 없게 된 이 공백이 반복될수록 프로젝트 발주처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를 탐색하게 되고 그 선택지는 이미 의 국가로 좁혀지고 있다. 미국 원전 산업의 한계를 가장 잔인하게 드러내는 것은 담론이 아니라 숫자다. 그리고 그 숫자는 변명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최근 미국 원전 산업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원전 관련 인력은 약 5만 8천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겉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인력의 성격이다. 이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은 약 2,000명 남짓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 비율로만 봐도 전체의 극히 일부다. 그리고 이 수치는 원전 산업이 요구하는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형 원전 2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 인원 합계가 아니라 설계 검증, 현장, 시공, 품질 관리, 공정 조정, 안전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 인력 수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미국은 자국 인력만으로 신규 원전 한 기조차 제대로 완공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숫자는 냉정하다. 의지나 정치적 선언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총 인력과 가동 가능한 인력의 차이다. 원전 산업은 숙련도의 분포가 극단적인 분야다. 수십 년간 유지 운영에 종사한 인력과 실제로 건설, 공정을 경험한 인력은 전혀 다른 집단이다. 미국의 5만 8천 명은 대부분 기존 원전의 운영 정비 규제 대응에 묶여 있다. 신규 건설을 경험한 인력은 이미 고령이거나 산업을 떠난 상태다. 즉, 숫자는 존재하지만 기능은 분리되어 있다. 이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 원전 건설 인력은 단기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현장에서 수년간 축적된 경험, 공정 간 충돌을 조정해본 최전 감각, 설계 변경이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 시간을 스스로 차단했다. 그 결과 지금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쓸 수 있는 인력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수치는 웨스팅하우스의 현실을 설명하는 핵심 데이터이기도 하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역량과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인력 기반은 미국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이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단독으로 원전을 완공할 수 있는 주체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설계회사는 될 수 있어도 시공 주체로서의 자격은 상실된 상태라는 분석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미국 원전 재건 담론은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대형 원전 확대를 언급하지만 전제 조건인 인력 재생산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선언과 그 원전을 지을 사람의 부재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이 간극은 기술 이전이나 자본 투입만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이 공백은 이미 국제 시장에서 반응을 낳고 있다. 발주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완공 가능성이다. 누가 일정과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가? 누가 실제로 인력을 투입해 공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가가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내부의 인력 수치가 공개되는 순간 웨스팅하우스가 단독 주연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전제가 된다. 이렇게 형성된 조건은 자연스럽게 특정 국가들을 전면에 끌어올린다. 설계 능력보다 시공 경험이, 선언보다 실적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누가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비교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이미 여러 프로젝트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구체적인 전제 조건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공백을 메운 주체는 우연히 등장하지 않았다. 한국은 준비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다. 대한민국이 원전 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기술, 보유국이라는 수식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핵심은 지난 수십 년간 원전을 직접 설계하고 직접 짓고 직접 운영해온 연속성에 있다. 이 연속성은 문서가 아니라 프로젝트로 축적되었고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개념 단계에 머무른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완공된 설계다. 그리고 이 설계는 해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검증되었다.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은 이 점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이 프로젝트의 가치는 상징성에 있지 않다. 약속된 일정과 비용 안에서
원전을 완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원전 시장에서는 드문 데이터가 다수의 원전 강국들이 일정 지연과 비용 폭증을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어 관리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단위 산업 구조의 결과였다. 이 차이는 인력 구성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이 신규 원전 건설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2,000명 수준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한국은 설계, 시공, 제조 전반에 걸쳐 실전 경험을 가진 인력풀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같은 설계를 여러 번 지어본 경험, 동일한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온 축적이 존재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국제 원전 시장에서 한국은 대안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원전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들에서 등장하는 표현은 노골적인 대형 원전 확대의 진심이라면 한국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평가다. 이는 외교적 소사가 아니라 인력과 공정 관리 능력을 기준으로 한 냉정한 계산의 결과다. 이 흐름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튀르키예 정부가 신노프 제2원전 건설 협상에서 한국의 참여를 전제로 조건을 설정한 사실은 시장의 판단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준다. 형식상으로는 한국 웨스팅하우스 튀르키예의 3자 협력 구조지만 실질적인 중심축은 명확하다. 한국이 빠진 구조는 애초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원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주처들이 이미 답을 내렸다는 의미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에 대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었던 당사자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협상 구조에서는 웨스팅하우스 단독이 아닌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이는 기술의 출처보다 기술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단계로 시장이 이동했음을 보여준 이 지점에서 역할의 위계는 명확해진다. 한국은 설계와 시공, 인력 운용을 통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자리 잡았고 웨스팅하우스는 그 옆에서 설계와 브랜드를 제공하는 파트너의 위치로 이동했다. 한때 한국 원전의 원천 기술 제공자였던 기업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프로젝트 테이블에 앉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역전이 아니다. 완공 실적과 인력풀, 공정 통제 능력을 기준으로 한 재편이 진행되는 한 이 위계는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구조가 고착화될수록 원전 프로젝트의 협상 조건은 점점 더 한국을 중심으로 재설계되기 시작한다.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름은 단독 해답이 아니라 조건부, 변수로만 호출된다. 그것이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의 냉정한 언어다.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언급되는 맥락을 보면 과거와 명확히 다르다. 한때는 미국 원전 기술의 상징이라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섰.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폴란드, 튀르키예를 비롯한 신규 원전 논의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더 이상 단독 주연이 아니다. 항상 전제가 붙는다. 누구와 함께하는가, 그리고 누가 실제로 짓는가라는 조건이다.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드러난 구조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AP1000 설계가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과 이후 단계로 갈수록 단독 수행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심층 지질 조사, 현장 설계 조정, 공정 지속 여부는 설계 회사의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주체의 역량에 따라 판단된다. 여기서 웨스팅하우스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조건 충족 여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이 변화의 본질은 역할 전환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회사로서는 여전히 의미를 갖지만 프로젝트를 통제하는 중심축은 아니다. 외전과 비용을 관리하는 주체, 즉 실패의 책임을 진 주체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이상 어떤 기술인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 이 질문에 웨스팅하우스는 단독으로 답하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위계가 완전히 뒤집힌다. 한때 한국 원전의 원천 기술 제공자였던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한국과 함께할 때만 프로젝트의 명분을 확보한다. 이는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구조적 사실이다. 실제로 원전을 완공해본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협상 테이블에서 숫자와 조건으로 환산된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름은 여전히 계약서에 등장하지만 이름만으로 프로젝트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이 구조는 미국 원전 재건 담론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미국이 대형 원전 확대를 언급할수록 그 실현 조건으로 외부 역량의 참여가 전제된다. 그리고 그 외부 역량의 핵심에는 한국이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기보다
미국이 다른 선택지를 잃어버린 결과에 가깝다. 웨스팅하우스가 중심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자가 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이름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다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이 호출되는 이유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다. 한국이라는 현실적 해법이 결합될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설계와 브랜드는 남아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밀어붙일 힘은 다른 곳에 있다. 이 불균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많아질수록 그 간극은 줄어들지 않는다. 결국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앞으로의 원전 시장에서 중심에 서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조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가? 이 질문은 아직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계약 구조 안에서 암묵적인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